안녕하세요. 세상 참 좁다는 걸 느꼈었던 40대 남자입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 누굴 마주칠지 모르는 일이니 항상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물론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에 딱 맞는 상황을 제가 직면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 저와 같은 일이 언젠간 여러분께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제 사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지방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공무원으로 일하던 전 나이 30대 초반에 소개로 만났던 아내와 결혼했었죠. 아내는 저희 지역 내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한창 연애 때 들어보니 집 형편이 좀 어렵더군요. 장인어른은 평생 작은 고깃집을 운영하며 아내와 처제, 장모님을 건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집안 형편은 평생 옷 도매업을 하셨던 저희 부모님 덕에 저희 집이 더 나았지만 이미 2년 넘게 사귄 사이에 그 정도가 우리의 이별 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전 힘들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고 쾌활했던 아내가 참 좋았어요. 무엇보다 아내는 항상 절 배려하고 잘해주려고 노력하던 고마운 사람이었죠. 전 그런 아내를 평생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에 청혼을 했던 거예요. 은채야, 부담 갖지 말고 이 돈으로 백화점 가서 좋은 정장을 한 벌 해입든 예물을 사든 하렴. 서로 안 받고 안 주기로 했다지만 시부모로서 이 정도는 며느리한테 해주고 싶구나. 저는 집안 형편 때문에 부담스러워할 아내를 위해 저희 집에서도 아무것도 안 받고 저희 힘으로 스스로 시작하려 했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우리가 자식 잘 건사하려고 평생 돈을 번 거라며 기업고 집값을 보태주시더군요. 어차피 나중에 제 여동생과 남동생에게도 다 똑같이 지원해 줄 거라면서요. 게다가 제 아내를 집으로 불러 옷이나 예물 혹은 명품 가방이라도 하나 사라며 돈까지 따로 건네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염치가 없어서 괜찮다. 이제 넌 우리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뭐가 염치가 없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의 도움으로 우린 대출 없이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신혼집으로 마련할 수 있었어요. 여긴 서울에 비하면 브랜드 없고 적당한 아파트는 가격이 그리 높지 않았거든요.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데다 자신에게도 잘해주신 저희 부모님께 아내는 정말 많이 고마워했죠. 아내는 친정보다도 저희 부모님 댁에 더 자주 찾아가자고 하며 두 분께 살가운 며느리가 되어주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었는데요. 자신은 정말 행운아라는 아내의 말에 저도 미소가 지어졌어요. 우리 남편? 완전 최고지. 그래, 복지 빵빵한 공무원에 다정하지. 가끔 다퉈도 항상 져주지. 혹시 시부모님이 시집살이는 안 시키냐고?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우리 시부모님은 내가 가면 더 잘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신다니까. 우리 시누이랑 시동생도 남편 닮아서 천사야, 천사. 나 완전 결혼 잘했지? 물론 아내도 좋은 아내이자 며느리가 되어주었으니 저희 가족도 저도 아내에게 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저와 저희 부모님께 고마워하던 아내가 참 예뻐. 저도 처가에 좋은 사이가 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형편이 좋지 않았던 장인 장모님을 위해 한 번씩 용돈도 크게 드리고 두 분을 모시고 여행도 종종 다니곤 했죠. 또 한 번은 아예 장인 장모님과 처제까지 다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답니다. 물론 제 본가 가족들에게도 똑같이 했었지만은요. 김서방, 정말 고맙네. 나랑 이 양반 태어나서 비행기 처음 타봐. 여보, 우리가 사이 잘 만나서 이렇게 호강을 하네요. 아내보다 잘 벌었다지만 공무원 월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어요. 다만 전 20대 초반 시절부터 꾸준히 주식을 공부하고 소액식이나마 수익을 냈었기에 모아둔 돈이 적진 않았습니다.
워낙 알뜰하게 돈 모으는 걸 좋아도 했었고요. 그 돈으로 양가 부모님들께 효도를 많이 했던 거죠. 또 저희 둘째와 처제는 1년 터울을 두고 결혼을 했었는데요. 전 둘째에게 해준 만큼 처제에게도 넉넉한 축의를 해주었습니다. 형부, 마음은 감사하지만 500은 너무 큰 돈이에요. 괜찮아. 작년에 내 여동생 결혼할 때도 그만큼 해줬어. 처제도 내 동생이나 마찬가지인데 똑같이 해주고 싶었어. 게다가 처제는 장인 장모님께 도움도 못 받는 형편이잖아. 오빠가 줬다 생각하고 잘 보탰어. 정말 감사합니다, 형부. 평생 제가 가족 덕볼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가난했던 집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며 처제는 대뜸 눈물을 터뜨리더군요. 그런 처제의 마음에 공감했는지 아내는 처제를 안아주며 함께 눈물을 흘렸죠. 제가 형부로서 처제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던 순간이었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 이만큼 전 처가의 사이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절 장인 장모님은 무척이나 좋아하셨는데 특히 장모님은 어딜 가나 제 자랑을 그렇게 하곤 하셨죠. 이봐요 아줌마, 여기 반찬 좀 리필해 주세요. 아니 우리 사이가 공무원인데 이 시금치 나물을 유독 잘 먹네. 사이가 공무원인 거랑 시금치 잘 먹는 거랑 아니 무슨 상관이요? 그냥 많이 달라 이거죠. 나란이라는 우리 사이 잘 먹여야 하니까. 아주머니가 사위분을 많이 자랑스러워 하시나 봐요. 사위분이 평소에 엄청 잘하시나 보네. 우리 사위요? 아무렴요. 내가 나라님을 사위로 준대도 우리 사위랑 절대 안 바꾸지. 결혼할 때 집값도 거의 다 해왔지. 우리 딸한테 잘해주지. 자기 장인장모 해외여행 데려가 주지. 우리 사위가 얼마나 잘하는지 다 말하려면 사흘 밤낮에 새야 할 거예요. 그런 장모님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볼이 확확 달아오르곤 했습니다. 부끄러워서요. 그래도 절 그렇게 자랑스러워해 주시는 모습이 뿌듯하고 감사했죠. 그렇게 절 예뻐해 주시던 장모님께는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자식들이나 사이들 앞에서 장인어른에 대한 험담을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에휴, 난 평생 아파트 같은 데서 살아볼 수나 있겠나. 에휴, 이 지긋지긋한 빈곤한 팔자. 왜 헛기침을 해? 왜? 뭐 찔려? 맞아. 당신 찔리라고 하는 소리야. 우리 마사이 봐봐. 결혼할 때부터 아파트도 턱 마련해와. 자기 장인 장모한테 그렇게 잘해. 당신하고 다르게 얼마나 훌륭해. 우리 작은 사이도 대출이야 많이 꼈다지만 우리 막내랑 돈 합쳐서 아파트로 신혼집 들어갔었잖아. 그런 사이들에 비해 당신은 왜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평생 날 이렇게 고생시키고 살았어? 에휴, 내 팔자야. 그래도 나도 나름대로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식당하면서 돈 열심히 벌었어. 정 그렇게 가난이 싫었으면 당신도 나가서 맞벌이라도 하지 그랬어. 평생 힘들다고 내 식당에 나와보지도 않던 사람이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고. 그것도 사이들 다 듣는 데서. 내가 내 일 가지고 뭐 하고 싶은 말도 못해? 김서방, 자네가 한번 말해보게. 남자 역할이 뭔가? 모름지기 아내 자식 잘 건사하고 돈 많이 벌어오는 게 가장 역할 아닌가? 난 집에서 딸들 키우느라 바빴는데 저 양반 말하는 꼬락서니하군. 내가 자네나 문서방 같은 남편만 만났어도 지금보단 떵떵거리고 살았을 걸세. 장모님, 장모님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장인어른도 힘들게 사셨잖아요. 장인어른도 서운하실 거예요. 봤지? 김서방 말 들었지? 역시 내 마음 알아주는 건 사이들밖에 없다니까. 허이구, 김서방이 워낙 마음이 여린 사람이니 당신 편 들어주는 척하는 거지. 우리 김서방은 마음씨도 참 착해. 어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다니까.
그에 비해 저 양반은 아유, 내 팔자야. 장모님은 이놈의 지저분한 빌란 언제 떠나보나 하며 장인어른을 능력 없는 양반이라는 말로 대놓고 비난하곤 했습니다. 아내와 처제는 그런 장모님을 말리기보단 또 시작이구나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젓곤했죠. 나중에 아내에게 물어보니 하도 어릴 때부터 장모님의 그런 말을 듣고 살았기에 이골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말리면 엄마 고생도 몰라주는 못된 딸들이라며 장모님은 엄청 서운해하셨다고 해요. 그랬으니 아내도 처제도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린 겁니다.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내는 장모님이 단 한 번도 나가서 일을 안 해본 분이었다고 말해줬거든요. 평생 아버지와 함께 일하셨던 저희 어머니를 보고 자란 저로선 그런 장모님을 이해하기 힘들었던 거죠. 가정주부로 사신 일이 아니라 맞벌이는 하기 싫어하셨으면서 또 집안 형편에 대한 불만은 장인어른께만 쏟아내시던 일이 말입니다. 전 장인어른이 안쓰러워 장인어른의 편도 꾸준히 들어드렸는데 그럼 또 장모님은 제가 착해서 그런 거라며 제겐 칭찬을 해주시더군요. 장인어른은 답답해하던 절 보며 그만하라는 뜻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고요. 그랬으니 장모님의 그런 부부만은 제게 참 답답하게 다가왔던 거죠. 그래도 그런 부부만 빼면 전 아내와 아들 하나도 낳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내의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나 오늘 지연이 만나고 들어갈 거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얘 좀 잘 챙겨줘. 또! 당신 그저껜 회식한다고 또 늦게 들어왔잖아. 당신 요새 왜 이렇게 회식도 약속도 많아? 주말에도 애랑 나랑은 시간도 잘 안 보내고 나가기 바쁘고 원래는 가족밖에 몰랐던 사람이 그냥 너무 가족만 보고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달까? 내가 원래 그랬던 것도 아닌데 당분간만 당신 이해 좀 해줘. 나 요새 좀 답답해서 그래. 아내는 화장도 조금씩 진해지고 외출도 잦아졌어요. 그나마 처음엔 평일에 회식 한 번, 또 다음 주 주말에 외출 한 번 정도였다면 몇 달이 지나면서 그 횟수가 2배 정도로 늘어나더군요. 제가 반쯤 장난삼아 바람났냐고 물었더니 말도 안 된다는 듯 웃으면서요. 그래도 그때까진 아내가 집에선 여전히 잘했으니 잠깐 이러다 말겠거니 했었는데요. 또 얼마 후부턴 저를 향한 아내의 태도가 냉랭해지더니 자꾸 이런 불만을 표출하는 겁니다. 휴, 요즘 신축 아파트엔 별의별 기능이 다 들어있다던데 우린 언제 그런 데로 이사가 보나? 왜? 지금 이 집도 리모델링까지 깔끔하게 다 해서 들어온 건데 마음에 안 차? 전엔 아파트 살아보는 거 처음이라고 엄청 좋아했었잖아. 그거야 그때고 지금은 시간이 흘렀잖아. 그리고 리모델링이랑 진짜 새 아파트랑 같아? 저번에 신축 아파트 단지 지나가는데 우리보다 젊어 보이는 부부가 그 아파트에 사는 건지 애기 데리고 돌아다니더라. 그에 비해 이 아파트는 외관도 낡고 이름도 안 멋지고 내 팔자는 왜 이런가 몰라. 황당했습니다. 아내는 딱 장모님처럼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만 표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었는데 갈수록 제게 냉랭해지고 서울 사는 친구 집 남편은 대기업에 다닌다더라. 아는 언니 남편은 사업가라더라. 같은 얘기를 저를 째려보며 하는 모습을 보니 아내가 제게 불만을 가진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결국 기분이 나빠 좋지 못한 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어요. 당신 팔자가 어때서? 이 집만 해도 당신 돈은 엄청 조금 들어갔잖아. 결혼 전에 처가 돕느라 당신도 돈 많이 못 모아놔서 이 집 살 때 들어간 돈 대부분이 우리 부모님 도움이랑 내가 모은 건데 나 아니었으면 당신은 여기서도 살기 힘들었던 거 아니야? 뭐? 당신 지금 나 못 살았다고 무시하는 거야? 무시가 아니라 그래도 이 집이라도 마련하려고 최대한 노력한 건데 당신은 요새 자꾸 날 다른 남편들이랑 비교만 하고 있잖아. 그 남편들만큼 못해준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그럼 당연히 기분 나쁘지. 당신 요새 계속 밖으로만 나돌더니
어디서 이상한 부추기만 듣고 다니는 거야? 원래 여잔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편하게 애 키우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라고 그랬어. 엄연히 남녀의 역할은 다른 거라고. 이깟집 얼마나 한다고 생색은? 정말 답답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내는 점차 장모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된 거더라고요. 아내는 종종 제게 먼저 저런 식으로 시비를 걸었고 저는 참지 못하고 받아치며 우리의 다툼은 잦아져 갔습니다. 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었죠. 거기다가 언제부턴가 절 그렇게 예뻐하던 장모님까지 절 탐탁지 않게 대하는 게 아니겠어요? 자네는 언제 승진하나? 사실 공무원이 최고라는 말도 옛말이지. 벌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딸을 언제 호강을 시켜주겠나? 언젠 나라님이 와도 저와 안 바꾸겠다던 분이 왜 저러시는 건지 정말 불편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제 편을 들며 장모를 나무라 주시곤 했죠. 그냥 세월 때문에 변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기엔 너무 변해버린 아내와 장모의 행동이 너무 수상쩍더군요. 심지어 몇 달 전엔 제 친구 녀석이 아내의 바람으로 이혼도 했었기에 제 의심은 증폭되어만 갔습니다. 결국 전 망설이고 또 망설인 끝에 돈을 주고 아내의 뒷조사를 의뢰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받은 순간 엄청난 배신감에 빠지고 말았죠. 제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발 제 기우이길 빌었건만 아낸 바람이 났었더군요. 심지어 그 상대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꼬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내는 무려 저희 지역을 대표하는 회사 중 하나였던 한 회사의 대표 아들과 바람이 났었더라고요. 아내는 회식을 참여한 것도 친구를 만나러 갔었던 것도 아닌 그놈을 만나러 갔었던 거예요. 그런 놈을 만나다 자꾸 현실로 돌아왔으니 아내는 자신의 현실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던 거죠. 심지어 더 저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건 그 사실을 장모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이 사진 보이시죠? 딱 어제 제가 따라붙어서 찍은 건데요. 그놈이 김민규 씨 장모랑 아내랑 같이 식사하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 집 한우 엄청 비싸던데 김민규 씨 장모님 입이 거의 찢어질 지경이네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장모는 바로 전날 아내와 그놈과 셋이 식사까지 했었더라고요. 사진 속 장모는 그놈을 바라보며 입이 찢어져라 신나게 웃고 있었죠. 흥신소 직원은 그런 장모의 얼굴을 보고 경멸스럽다는 듯 중얼거렸고요. 엄청난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이제야 왜 아내도 장모도 저에 대한 태도가 180도 변했는지 깨달았으니까요. 전 벌벌 떨리는 손으로 우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 아직 회사지? 끝나면 바로 처가로 좀 와. 그냥 오라면 와. 중요하게 할 말 있으니까. 저도 일을 하다 잠깐 짬을 내서 흥신소 직원을 만나러 나왔던 거기에 저는 충격을 꾹 참고 다시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회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엔 결과가 너무 궁금해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전 거의 혼이 나간 채로 일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곤 퇴근하자마자 처가로 달려갔죠. 제가 조금 늦게 퇴근했던 터라 처가엔 이미 아내가 도착해 있더군요. 아내와 장인어른 그리고 장모는 대체 무슨 일로 우리를 한데 모았냐는 듯 의아한 눈초리로 절 쳐다봤습니다. 저는 싸늘한 표정으로 아내와 장모 앞에 아내의 바람에 대한 증거 사진들을 전부 던져놨어요. 봐, 내가 알아낸 것들이니까. 이게 뭔데? 기분 나쁘게 뭘 던져? 제가 던진 게 기분 나빴는지 아내는 인상을 찡그리며 그 사진을 줍더군요. 그리고 장모와 함께 사진들을 전부 본 아내의 표정은 이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옆에 있던 장모도 마찬가지였고요. 전 그런 그들에게 분노를 담아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이걸 어떻게, 어디서... 당신이랑 장모님 태도가 하도 수상해서 내가 뒷조사 좀 해봤어. 당신 아주 대단한 놈이랑 바람났더라?
땡땡 회사 대표 아들이랑 그놈 말이야. 그놈 한 번 이혼하고 지금 혼자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데 당신 그래서 나한테 요즘 신축 아파트가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거구나. 그놈 집에 갔다가 우리 집으로 돌아와 보니 비교가 돼서 아니 그게 뭘 변명을 하려고 들어? 이미 당신이 그놈 집에 들락거린 것도 다 증거로 남겨놨는데. 야, 이래서 사람 욕심은 끝이 없다고 했어. 나랑 결혼했을 때만 해도 집값 보태주고 명품 가방 살 돈까지 보태준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하다면서 눈물까지 막 흘리던 사람이 자긴 진짜 결혼 잘한 행운아라고 친구한테 자랑질까지 하던 사람이 이렇게 변하다니 말이야. 안 그래? 진짜 자기 힘으로 이룬 건 하나도 없는 인간이 주제도 모르고. 뭐? 주제를 몰라?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처음에 당황했던 아는 이내 제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도끼 눈을 뜨고 절 노려보더군요. 전 그런 아내에게 지지 않고 더욱 쏘아붙였어요. 왜? 기분 나빠? 내 말이 어디가 틀려? 다 사실이잖아. 나도 돈 가지고 사람 이렇게 얘기하기 싫었지만 먼저 나보다 더 돈 많은 놈 만나서 나랑 비교하고 날 무시했던 건 당신 아니야? 그래서 나도 똑같이 말해준 건데 그게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이거지? 당신이 이렇게 쪼잔한 인간이니까 내가 바람이 났지. 원래 남자 능력이야. 남자가 능력이 있어야 여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라고. 난 평생 능력 없는 아빠 때문에 고생하고 산 엄마 보고 자라서 남자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아는 사람이야. 오히려 잘 됐네. 안 그래도 조만간 이혼하자고 말 꺼내고 싶었는데. 왜? 그놈이 너 사모님이라도 만들어준대냐? 만들어준대. 내가 이혼하고 오면 같이 살자고 했어. 당신 같은 일개 공무원이랑 언젠간 회사 대표가 될 그 사람이랑 비교가 돼? 당연히 난 진즉부터 그 사람한테 가려고 했어. 그러니까 이혼해. 이혼하자고. 이 무능력한 인간아. 기가 막혀서 뭐 이런 뻔뻔한 인간이 다 있어? 아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아주 적반하장으로 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여자가 이렇게 변한 건지 아니면 원래 본성은 이런 인간이었던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혐오감까지 들더라고요. 그 와중에 옆에서 듣고만 있던 장모도 끼어들어 아내를 거들었어요. 이복의 김서방,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게. 애가 마음이 떠났다는데 별 수 있나? 별 수 있냐고요? 장모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죠? 장모님 그놈이랑 이 옆편 애랑 바람 피우는 거 진즉부터 알고 있었죠? 여기 사진 보면 어제 그놈이랑 셋이 만나서 밥까지 먹었던데 아주 입이 찢어지시더라고요. 언젠 동네방네 제 자랑을 그렇게 해대더니 왜요? 더 부자인 사이 들이게 생겼으니까 앞뒤 분간도 안 되셨나 봐요? 딸이 해선 안 될 짓을 하고 있으면 엄마로서 말릴 생각을 해야지. 좋다고 한우 받아먹고 선물 받아먹고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나중에 그 옷보다 어떻게 돌려받으려고 그러세요? 아니 그래. 내가 좀 그랬네. 솔직히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우리 세사인 우리 은채랑 재혼하기만 하면 나한테 다달이 용돈도 듬뿍 주고 해외 크루즈 여행 같은 것도 보내준다고 했어.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나중엔 고급 아파트에서도 살게 해주겠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자넨 그렇게 해줄 수 있나? 못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자네가 성에 찼겠나? 이복의 김서방, 나도 늙음하게 호강 좀 하며 살아보세. 그러니까 괜히 버티지 말고 이혼해. 어? 그래 여보. 당신 여기서 더 버텨봤자 추하기밖에 더해? 남자가 자존심도 없니? 어차피 집도 당신이 거의 다 해왔고 재산 분할 이래봤자 나 별로 필요도 없어. 이제 회사 대표 아들 사모 될 건데 그깟 푼돈 당신 다 줄게. 대신 그 사람이 김씨 집안 핏줄까진 못 키워준다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애는 당신이 데려가. 내가 한 푼도 안 받고 재산 다 넘기는 거면 양육비 일시불 정도로 충분하겠지?
누가 모녀 아니랄까봐 장모 아내는 똑같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내는 재산 분할과 아이 양육비 위자료까지 다 해서 모든 재산을 제게 넘기겠다고 말했죠. 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엄마라는 사람이 애를 한순간에 버려버리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인간으로서의 정이 뚝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사진들과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장인어른은 잠시 넋이 나가셨었는데요. 이내 정신을 차리곤 갑자기 아내의 뺨을 거세게 내려치시더군요. 아! 아빠! 이 못된 기집애가 내가 평생 양심도 없는 이 엄마한테 얼마나 들들볶이며 살았는데 자식인 넌 그보다 더한 괴물이 됐구나. 아무리 돈 앞에서라도 사람 되길 포기하지 말았어야지. 김서방이 어떤 남편이고 어떤 사위였는데 이 천벌 받을 거사. 아니 왜 애한테 손을 올려? 어머 이 양반이 아! 얼마나 충격받고 화가 나셨으면 자기 딸에게 손까지 올리셨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장모는 장인어른을 말리려고 했는데 어찌나 화가 나셨던지 장인어른은 그런 장모마저 바닥으로 거칠게 팽개쳐 버리셨어요. 나한테 손대지 마 이 끔찍한 여편네야. 당신이 결국 당신 자식까지 저런 괴물로 만들어버린 거야. 김서방을 평생 얻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뭐? 새 사위? 아이고 세상이 말세다 말세야. 어쩌다 저런 것들을 내 아내 자식이라고 거두고 살았는지. 김서방 정말 미안하네. 그리곤 마구 한탄을 하시더니 이내 눈물까지 흘리며 제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런 장인어른의 말씀에 저까지 눈물이 날 것 같아 저는 눈물을 꾹 참고 장모와 아내를 향해 표독스럽게 말했어요. 엄마라는 인간이 애를 버린다고? 당신 오늘 당신이 했던 말 절대 잊지 마. 평생 그 말 부끄러워하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살아. 애 앞엔 두 번 다시 나타나지도 말고. 재산을 한 푼도 빼놓지 말고 애랑 같이 두고 그놈한테 가버려. 누가 이혼 안 해준대? 당신 같은 끔찍한 인간이랑은 내 쪽에서 먼저 사양이야. 그리고 장모님, 돈이 그렇게 좋으면 직접 나가서 돈을 벌고 사세요. 평생 그렇게 인생 꽁으로 먹고 살려다간 자식 인생도 장모님 인생도 완전히 망쳐버릴 테니까. 어른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줄 아세요. 내가 유부녀 꼬셔서 결혼하자던 그놈이 절대 제대로 된 인간 아니라는 거에 제 인생을 걸 테니까 어디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봅시다. 장모님도 장모님 딸도요. 전 그렇게 악담을 퍼붓곤 처가를 나와버렸습니다. 오직 장인어른만이 문 밖까지 절 따라 나와 눈물로 용서를 구하셨죠. 그 뒤 아는 짐을 싸러 집에 한 번 왔었는데요. 애한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이 어찌나 증오스럽던지요. 남자의 눈이 먼 건지 돈에 눈이 먼 건지 모르겠지만 자식까지 버리고 가서 엄마란 사람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당신 아주 가까운 시일에 하늘에서 날벼락이라도 맞게 될 거야. 그래, 무섭네. 조심할게. 수호야, 엄마 갈게. 엄만 엄마 인생이 더 중요해서 이제 수호랑 못 살거든? 그러니까 아빠랑 앞으로 즐겁게 살아. 안녕.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전 갈 거면 빨리 가버리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시 7살이던 아들은 아내의 말에 상처를 받았는지 울음을 터뜨렸죠. 그렇게 아내는 집을 나갔고 장인어른은 다시 한번 제게 전화해 사과를 하셨어요. 또한 장인어른께 소식을 들은 처제는 제게 전화해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형부, 언니랑 엄마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죠. 제가 대신 죄송해요, 형부. 아니야. 처젠 제발 처제 언니랑 엄마 닮지 말고 문서방이랑 잘 살아. 그렇게 장인어른과 처제와 작별을 하고 전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양육권과 모든 재산을 가져오는 조건으로요. 아내 회사까지 찾아가 한번 뒤집어 엎으려고 했는데
아내는 이미 회사를 그만뒀더라고요. 아내는 이미 그놈과 살며 취직할 생각에 신이 났었던 거죠. 저는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정도론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더군요. 저는 결국 그놈이 다니고 있던 그놈 아버지 회사까지 찾아가 난동을 피웠어요. 여기 박현우란 인간 나오라 그래. 남의 아내 꼬셔서 이혼시켜놓고 넌 두 다리 뻗고 사냐고 물어봐야겠으니까. 제가 소란을 피우자 이야기를 전달받았는지 대표인 그놈의 아버지가 절 불렀더군요. 그렇게 대표실로 가게 된 전 씩씩거리며 모든 사건의 전말을 말해줬어요. 입을 떡 벌리고 경악한 모습을 보니 그놈 아버진 전혀 모르고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놈의 아버진 생각보다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 말을 모두 듣자마자 머리를 꾸벅 숙이며 제게 사과를 했거든요. 그놈이 장차 여길 물려받을 놈이라죠? 그런 놈이 지역을 대표하는 이런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나란 일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용납 못하겠네요. 자식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킨 겁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알았으면 제가 진즉 그놈을 혼쭐을 내줬을 텐데요. 저랑 집사람이 외아들이라고 어릴 적에 너무 귀하게 키웠더니 그놈이 커서는 순 사고뭉치가 됐습니다. 툭하면 사고치고 저흰 그 돈 물어주느라 바쁘고 이번엔 하다못해 유부녀까지 건드렸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놈 아버진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그놈까지 호출해 제 앞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무릎까지 꿇으라고요? 저놈한테 위자료 소송 걸렸어요. 그것만 나중에 주면 될 일이잖아요. 이놈이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당장 무릎 꿇고 사과드려. 이분은 무슨 죄고 이분 아드님은 또 무슨 죄야. 너 지금 살고 있는 그 집부터 다 빼앗기고 싶어? 어디 진짜 길바닥에 나 앉아볼래? 당장 사과드려. 왜 집 가지고. 알았어요. 저기 김민규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당신 사과가 전혀 진심이 아닌 건 알아. 근데 이렇게라도 당신 물먹이고 싶어서 찾아온 거야.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당신 눈엔 언젠가 피눈물 나게 되는 거야, 이 버러지야. 김민규 씨, 저도 애비로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소송을 거셨다는데 아드님 혼자 키우시려면 앞으로도 돈이 얼마나 많이 드시겠어요? 제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보다 훨씬 큰 금액을 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놈의 아버진 제게 큰돈을 위자료 명목으로 제시하더군요. 물론 좋은 사람인 것 같았지만 그 의도는 아마 제 입을 막을 심산이었을 거예요. 그 일을 공론화시키기라도 하면 회사의 타격이 컸을 테니까요. 전 고민 끝에 결국 현실적인 길을 택했습니다. 그 일을 공론화시키면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애가 얼마나 더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럴 바엔 돈이라도 두둑이 챙기자 싶었던 거죠. 그렇게 전 그놈의 아버지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받았고 전처에게 재산도 다 받아내며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혼하며 받은 배신감은 너무 컸지만 전처에 대한 정도 뚝 떨어진 상태였고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최선을 다했기에 그만큼 미련도 없어 상처로부터 빨리 멀어질 수 있었어요. 웃긴 건 장모가 장인어른에게 이혼을 당했다는 겁니다. 좁다면 좁은 지역이니 전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 처가 소식을 전해 들었었는데요. 더 이상은 장모와 못 살겠다며 장인어른은 장모를 쫓아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건 장모가 상간남과 전처가 살림을 합쳤던 집에 빈대 붙었다는 거죠. 처제 또한 장모와 전처와의 연을 끊어버렸으니 갈 곳이 없어서요. 대단하다. 그 여자도 그 여자 엄마도 그 대표 아들이란 사람 하나 꽉 물고 인생 고치려고 길을 쓰고 있는 거잖아. 그 대표란 사람은 자기 아들이 그런 여자랑 재혼하는 걸 용케 허락해줬네. 아무튼 오빠, 그런 한심한 집구석에서 탈출 잘했어. 남의 가정을 깨부순 놈이
평생 그 여자 장모에게 피가 쪽쪽 빨리며 살게 된 것도 참 한심한 결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장인어른을 위해서라도 이혼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죠. 한편 저희 아들은 전처에게 받은 충격 때문에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럴 때마다 전처와 전 장모에 대한 분노가 다시 솟구치곤 하더라고요. 전 그런 마음을 꾹 참고 아이의 상처를 보듬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싱글 대디로서 살아갔죠. 그렇게 살아가던 와중 막내인 남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넌 나와 달리 꼭 끝까지 행복하게 살라고 빌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전처와의 인연은 끝난 줄 알았건만 전 이혼한 지 2년 뒤 전처에게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이곳 분들이 많이 겪어보셨듯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가 전처인 걸 알고 인상을 썼었죠. 전처는 술에 취한 듯 혀가 잔뜩 꼬여 있었는데 그 내용은 굉장히 통쾌하더군요. 여보, 잘 지내? 나야, 수호 엄마. 뭐야, 짜증나게. 끊어.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줘.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한데 어디 말할 곳이 없어서 전화했단 말이야. 여보, 나 그놈이랑 살림 합쳤었던 거 알지? 근데 그놈이 같이 살던 나랑 엄마 쫓아냈다?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말이야. 자기 아빠가 반대한다면서 혼인신고도 안 해주고 같이 산지 1년도 안 돼서 맨날 딴 여자들 만나고 다니더라, 그놈? 그래도 갈 곳이 없으니까 꾹 참고 살았는데 그놈이 결국 나랑 엄마를 쫓아내버렸다고. 아, 그래? 잘 됐네. 그러니까 유부녀 꼬시는 걸 죄책감도 못 느끼고 하는 그런 놈을 뭘 믿고 살림까지 합쳤어? 근데 그걸 나더러 어쩌라고? 내가 그럼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말해줄 줄 알았냐? 여보, 그래도 그렇게 매몰차게 굴지 마. 그래도 나 수호 엄마잖아. 아빠는 엄마랑 내 연락도 안 받고 내 동생도 내가 전화하니까 쌍욕만 퍼붓더라. 그래서 나 엄마랑 둘이 지금 얻는 월세 찍고 해서 겨우 몸 의탁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 둘 다 돈이 어딨어. 그래서 말인데 여보, 나 전에 재산분할 한 푼도 안 받았잖아. 지금이라도 그 돈 좀 떼주면 안 될까? 나 좀 살려줘. 지금 재취업도 잘 안 돼서 편의점 알바하고 있단 말이야. 그거 주면 다달이의 양육비 다시 줄 거야? 아니, 그거... 당신은 그게 문제야. 자긴 아무것도 못하면서 남한테 바라기만 하는 거. 염치가 없으면 입이라도 다물 줄 알아야지. 어디서 이딴 전화를 걸어? 당신 엄마랑 당신이랑 어떻게 살든 내 알 바 아니야. 내 아들 가슴에 상처 준 인간 따위 내가 알 바야? 그러니까 2번 다시 전화하지 마. 전에 말했듯이 애 앞에도 얼씬거리지도 말고. 이 엄마 자격도 없는 쓰레기야. 애한테 그렇게 상처 주고 갈 땐 언제고. 이젠 자기가 수호 엄마라는 말에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곤 그 번호를 냅다 차단해버렸죠. 그 뒤론 정말 전처의 소식을 듣지 못했으니 그게 정말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집안과 저와의 인연은 정말 보통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혼한 지 6년쯤 지난 어느 날, 전 아주 더욱 통쾌한 상황과 직면하게 됐거든요. 안녕하세요. 시청에서 불시 단속하러 나왔습니다. 익명으로 반찬을 재사용한다는 신고가 들어와서요. 네? 아니, 어떤 망할 인간이 저번에 월급 좀 짜게 줬다고 때려치고 나가 그 옆였는가? 아니면 나랑 한바탕 싸우고 나갔던 손님인가? 저기 공무원 양반, 우선 커피라도 한 잔. 근데 선생님 어디서 낳지? 식품위생 관련 부서에 있던 전 익명 민원인의 신고를 받고 한 식당에 불시 단속을 나가게 됐어요. 아래 직원 1명과 함께요. 그리고 그 직원이 식당 주인 아주머니에게 인사할 동안 전 잠시 좁은 식당 내부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계속 제 여보 얼굴을 살피는 것 같더군요. 그제야 전 고개를 돌려 그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요. 서로 눈이 마주친 순간
우린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자넨 김서방 아닌가? 어? 이게 누구야? 신나서 절 이혼시켰던 전 장모님이시네요. 야, 이런 데서 뵙습니다. 네? 아니, 김서방. 그래. 자네가 시청에서 일하고 있었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자네가 어떻게 딱 여길. 그러게요. 원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이거 대단한 우연이네요, 아줌마. 저는 그 아줌마를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이내 씩 웃었습니다. 반면 그 아줌만 완전히 사색이 됐죠. 그러니까 그 아줌만 제 전 장모였던 거예요. 평생 일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거기서 식당을 하고 있을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것도 이런 정의의 응징을 해줄 수 있는 상황에서요. 얼른 들어가서 점검하고 가자고. 꼼꼼히 해. 아주 꼼꼼히. 알았지? 저희 주방 좀 보겠습니다. 전 아주 잘 걸렸다 싶어 아래 직원에게 아주 꼼꼼히 점검하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장모가 두 팔을 벌려 주방 입구를 딱 막아서지 않겠어요? 그 모습만 봐도 찔리는 게 굉장히 많아 보이더군요. 김서방, 잠깐만. 저기 우리 한땐 가족인 사이였잖나.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 좀 봐주게, 어? 예, 예정 생각해서 아주 철저하게 법대로 하려고요. 원래 이런 건 친한 사이일수록 확실해야 뒤탈이 없는 법이잖아요. 비키세요. 아니, 김서방, 자네 예전 일로 나한테 아직 앙금이라도 남아있나? 그러지 말게, 어?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아? 그 망할 놈 집에서 딸애랑 쫓겨난 뒤에 은채는 맨날 술만 퍼먹으면서 알바를 구했다가 다시 집에 눌러 앉았다가만 반복하고 있어. 자기 인생은 다 끝났다면서 말이야. 그런 딸애 먹여 살리려고 빚까지 내서 여길 차렸단 말이야. 그런데요. 근데는 근데 이 식당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식재료 관리도 힘들고 손님은 생각보다 오지도 않고 내 입에 맛만 있는데 손님들은 음식도 맛없다고 난리고 말이야. 그래도 빚 갚고 딸애 책임지려면 계속 일해야 하니까 어떻게든 버텼는데 작년에 미성년자인데 술 팔았다고 영업정지까지 받았었어. 아니 내가 걔네가 형 신분증을 들고 왔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말이야. 그게 내 탓은 아니잖아. 안 그래? 그러세요?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는 일이라 그건 제가 미처 확인 못하고 왔네요. 근데 그냥 그거 업보라고 생각하세요. 저랑 제 아들한테 상처 준 죄에 대한 업보요. 저랑 우리 아들은 뭐 잘못해서 아줌마랑 아줌마 딸한테 그런 일을 당했겠어요? 그리고 아까 중얼거리는 거 들어보니까 평소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미움 많이 받고 지냈나 본데 그것도 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업보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좀 착하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았어야죠. 그리고 아줌마가 힘들게 산 일이 대체 이 점검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좀 비키시라고요. 안 돼, 못 비켜. 김서방, 제발 들어가지 말게. 그렇게 영업정지 당하고 나서 다시 가게 문을 열었는데 전보다 더 장사가 안 돼서 내가 식재료 관리를 좀 미흡하게 했네. 일하던 직원들도 월급을 못 줘서 둘이나 내보냈었단 말이야. 이제 직원 하나밖에 못 쓰고 있다고. 제발 나 좀 살려주게. 어? 지금 아줌마 입으로 관리를 좀 미흡하게 했다고 실토하신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 아줌마가 사람 다리까지 붙들고 놓으세요 좀. 과간이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장모는 얼마나 찔렸으면 계속 저와 직원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불쌍한 척을 해댔는지요. 힘으론 어쩌지 못할 것 같으니 눈물을 짜내다가 나중엔 제 다리까지 주저앉아서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마음이 약해졌겠습니까? 오히려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더 악착같이 점검해 보려고 했겠죠. 결국 장모를 뿌리치고 점검해 본 주방은 정말 가관이더군요. 이거 새 반찬통 아닙니까? 맞아, 새 거. 근데 여기 숙주나물에 고춧가루가 하나 붙어 있네요. 이 어묵볶음에 뭐야?
어우, 이거 딱 봐도 누가 한 입 깨물고 남긴 건데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거 완전 반찬 재사용 상습으로 하는 분인가 보네. 아까 그런 거 골라낸다고 골라낸 건데 아니 그게 아니고 사진을 왜 찍어? 증거를 남겨둬야죠. 와, 여기 냉장고 안에 식재료들은 밀폐 보관도 안 돼 있네요. 심지어 유통기한 적힌 것도 거의 없잖아요. 이거 대체 다 언제 사온 거예요? 오늘 아침에 사온 거야. 이거 다. 냄새가 딱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뭘. 아무튼 냉장고 보관식품에 유통기한을 부착하지 않은 것부터가 이미 위생법 위반이에요. 와, 이건 곰팡이도 피었잖아. 생각보다 주방 관리는 완전히 엉망이더군요. 반찬 재사용에 대한 증거는 물론이고 냉장고 속 식재료도 관리도 끔찍하더라고요. 심지어 그중 하나는 곰팡이까지 살짝 피어 있었기에 우린 얼른 증거 사진을 남기고 폐기를 명령했습니다. 화구 옆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기름때, 싱크대 물때. 아휴, 청소는 대체 언제 하신 거예요? 이 제육은 뭐야? 설마 손님이 남기고 여기 모아뒀다가 한 번씩 볶아만 나가는 거 아니죠? 그게 이 집 완전 악질이네. 저와 직원들을 따라다니며 발만 동동 구르던 장모는 적발된 것이 한두 개가 아니게 되자 나중엔 자포자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장모의 식당엔 원산지 표기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왜 표기해 놓지 않았냐고 물으니 장모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죠. 원래는 해놨는데 수입산이라고 써놓으면 손님들이 안 좋아해서 몇 달 전에 슬쩍 떼어냈네. 다시 붙이려고 했는데 까먹은 거야. 네, 어쨌든 이것도 법에 걸리는 거 아시죠? 식당 운영 너무 엉망으로 하셨다. 미안하네. 식당 운영이라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서. 그걸 이제라도 아셨으니 다행이네요. 이제 장인어른이 전에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셨는지 좀 아시겠어요? 이것도 다 업보네요, 업보. 업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게 전 마지막까지 아주 철저하게 점검한 후 직원과 그 식당을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나올 때 장모는 마지막까지 제게 애걸복걸했었죠. 그래도 최대한 잘 봐줘야 돼. 알았지? 믿을게, 김서방. 네, 제가 법적으로 깔끔하게 처리해드릴 테니까 믿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는데 사람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마세요. 그거 다 지옥에서 그대로 한 대접에 담아서 비벼줄 겁니다. 그날 이후 걸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장모는 모든 행정처분 기관을 앞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부 1차 위반이었기에 그 정도에 그쳤던 거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절대 실수라고 볼 수 없던 최악의 위생 상태였던 장모의 식당엔 과징금까지 추가로 부과됐습니다. 원산지 미표기로 인한 가태료까지 함께요. 물론 장모에 대한 앙금도 있었지만 어쨌든 전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합당한 일을 했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장모와의 통쾌한 만남 이후 전 정말 그들과 엮일 일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는요. 지금 장모의 가게는 결국 폐업했어요. 경제적 사정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영업 정지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장모는 가게를 다시 열지 않더라고요. 지금 그곳엔 다른 식당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죠. 더 이상은 살면서 두 번 다시 그들을 우연으로라도 마주치고 싶진 않습니다. 아마 평생 두 모녀끼리 사이좋게 기대 살아가겠지 싶어요. 전 끝까지 한심한 모습만 보였던 그들을 이젠 기억 너머로 지워버리고 앞으론 제 인생이나 아주 잘 살아갈 생각입니다. 70대에 들어서신 부모님을 잘 모시고 다행히 이젠 아주 밝게 자라주고 있는 저희 아들을 잘 키우면서요. 그게 과거 저를 매몰차게 버려버렸던 그들에 대한 최고의 복수일 테니까요.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내 눈엔 피눈물 난다는 그 흔한 말을 아직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업보를 돌려받을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사람은 항상
선한 마음으로 도덕성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눈앞에 이익을 쫓는 것보다 훨씬 나 자신을 위한 현명한 행동이니까요. 부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선 제 전처와 전 장모와 다르게 아주 현명한 인생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칠게요. 마지막 꽃샘추위에 찾아올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 모두 행복하세요.